안 돼요.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. 없었는데 이번에 통계를 갖다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런 식민지나 종속 상태 하에서 조선 후기에는 전혀 없었던 아주 중소기업이라는 게 뽀짝뽀짝뽀짝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. 여기 한국 역사를 갖다가 결정한 수출 주도 못지않게 이 중요한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이제 1919년 이제 합방 때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통계가 정리가 되거든요. 우리 스스로는 근대 통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.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정리를 했지.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침입하는 생겼다고 또 욕하시겠지만 돈이 없어요. 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. 우리나라 통계 같은 거 근대 제도 같은 거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. 여러 사람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뭐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.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세상. 그래서 그게 1910년에 이렇게 딱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게 한 200여 개소 있어요. 있는데 전부 일본인 중소기업이지 한국인 중소기업은 20-30개소 그게 뿐입니다.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그걸 우리나라 지금 역사는 뭐냐면 한국 전통사회에 대해서 뭐 자본주의 명안이 뭐냐면 활발하게 발전해온 데 지역주의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망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한국 사회 설명이거든. 그런 게 아니에요. 제가 요새 역사학회에서 고립되고 공격을 받는 게 역사의 주류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. 역사가 한국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고 자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근대가 만들어져 왔다. 그게 제가 이제 한국에 원래 근대의 싹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근대 들어와가지고 그게 잘린 게 아니에요. 그런 건 보려고 하면 사실이 아니에요. 사실이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사실은 뭐냐면 근대에 없었던 새로운 근대의 싹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자꾸 자라고 있다. 이게 뭐냐면 결국 무역적자와 그것으로 인한 예를 들면 자본 도입, 자본 뭐 도입이라기보다 유입이라고 해 오겠죠. 유입이라든지 그 속에 근대 문화가 묻어들어온 거예요. 그 중에 그 묻어들어온 근대 문화 중에서 중요한 게 일본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바보가이잖아요. 이거 보고 저런 것도 가능한 거나 한번 해보는 거라. 배우는 거. 그래서 1937년 중일전 이후는 이제 통제경제입니까? 일본이 이제 막 전쟁하고 이러니까 막 통계를 갖다 막 숨기고 저고 이러거든. 통계도 숨깁니다. 왜곡도 시키고. 그래도 1940년까지는 통계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. 사실에서 41년에서 45년까지는 참 통계 파악이 어렵습니다. 통계를 전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단계지만 40년까지는 이렇게 딱 해보면 1940년에 통계를 이렇게 공장 통계를 이렇게 딱 분류를 해보면 그렇습니까? 저 목소리는 맞습니까? 예. 조선 반도에 공장이 한 6천 정도 있어요. 6천 개소 정도. 그 중에 일본인 공장이 약 2천 개소, 조선인 공장이 약 6천 개소, 4천 개소. 6천 중에서 4천이 조선인 공장이에요. 그건 조선 공장 명부라는 자료가 있어요. 그 자료를 전부 다 하나가 입력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 일제시대 어떤 게 다 망하고 우리는 아무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과는 안 맞는 거예요.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해방 이후에 비로소 이승만 박사가 미국 문제도 받고 좀 받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농지 계획하고
적산불화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기업이 탄생된 거예요. 이 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 왜 그럼 갑자기 1960년, 61년 이후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경제 발전이 되는 그 사실을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뭐냐? 이미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, 박정희 정권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가라는 것이 대개 형성이 되어가지고 있었다. 근데 그때 기업가라는 건 참 말 못할 기업가들입니다. 여러분 선생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?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안 망한다. 그때 기업가들이 그런 기업이 전부 그렇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았잖아요. 그 기업가다운 기업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기업가마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산불화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정부로부터 뭐 특혜 금융을 받는다든지 뭐 특혜 외자를 갖다 금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기업가가 된다. 기업이 경제 발전의 주체인 기업이 형성이 된다. 이게 이제 경쟁이죠. 그 종속이나 식민지 상태 하에서도 뭐가 근대가 준비가 되었다면 막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 효력을 발휘를 하느냐 하면 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초기에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?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 세웠는데 그때 뭐 나라 꼴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. 예를 들어 뭐 수출이 보면 뭐 수입이 뭐 수출이 뭐 3배 뭐 이상 수출이라는 게 뭐 한 뭐 2천억 달러 정도. 그 매일 그냥 통계상으로 보면 제가 저는 경험을 안 해본 거라서 직접 모르겠습니다. 통계상으로 보면 뭐 매일매일 그냥 국가가 파산하는 지금 그런 걸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? 어떻게 이제 외자를 갖다가 획득을 하느냐? 외자를 갖다가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? 이게 이제 아마 초미의 관심인데 그때 아마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? 수출 대체 공급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. 수출 대체라는 저도 외국에서 공산물을 갖다 사오니까 무역이 적자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막 자급자족을 하면 수입을 안 할 테니까. 그럼 여기 뭐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되겠다. 그것도 민족주의에도 맞거든요. 민족주의 국민 감정에도 그런 정책이 맞다고요.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건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출 대체 공업화 정책을 쓰려고 하더라도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? 역시 자본을 수입할 수 뿐이라고 다른 방법 없다고. 대신에 수입 대체니까 수출을 할 상품을 만든다기보다 우리 국내에서 고품을 만드는 거거든. 수입 대체라는 것은 그게 뭐 수출하는 뭐 공산품이 뭐 그렇게 뭐 생산이 될 목표가 없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럼 부족한 외자를 뭐로 채워야 되느냐? 농산물이나 해산물이나 광산물 1차 산업물로 가지고 한번 채워보자. 그런데 이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없으니까 됩니까? 안 되는 거라. 그러니까 1960년대 초기에 보면 외화 사정이 계속 악화돼요. 수출도 잘 안 돼. 이렇게 하다가 1964년에 들어와서 무역 동향이 조금 달라졌어요. 그 뭐냐면 그 이전에는 수출 주력 상품이 농산물이나 광산물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 가서 정부가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가공공업 분야의 생산물이 수출되기 시작했어요. 이게 이제 뭐 합판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금속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출 주력 상품으로서 이게 또 등장을 했다.